아파트에서 투신한 대학생이 집에 돌아오던 30대 가장과 부딪혀 두 사람 모두 숨지고 말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한 고시생의 자살, 그리고 그 일로 비롯된 젊은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 얼마 전 대한민국을 비통함에 빠뜨린 광주 투신 자살 사건입니다. 갑작스레 아들이자 남편, 아빠를 잃은 공무원 유가족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는 말로 투신 자살한 젊은이의 유가족을 껴안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소중한 목숨을 버리게 되는 선택, 그리고 나만 조심한다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 2016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는 아닐까요? 서울 마포대교. 수많은 차들이 이 다리를 건넙니다. 오늘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밤이 찾아오면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생각하며 찾는 죽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 마포대교인데 난간 쪽에 가방만 하나 떨어져 있고 그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혹시나.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이 나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여기 핸드폰 주인 혹시 그 아드님이신가요? 아,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씨는 안 계시고 이제 가방만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색 중이거든요. 네, 진정하시고요. 승천아. 구조할 때 어디서?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 신고와 함께 출동한 순환구조대가 투신자를 구했습니다. 한강에 뛰어든 23살 남학생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다행히 별다른 부상 없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시민의 신고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딱 그 무전이 들리는 순간 구조했다는 그때 기분이 가슴도 또 철렁했는데 많이 좀 안심이 되고 정말 다행이죠. 그 무전 듣는 순간이 제일 좋아요. 구조했다는, 그 또 생명에 지장 없다고 했을 때.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의 중요한 업무는 마포대교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는 자살 시도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2인 1조로 밤새 마포대교 근처를 순찰하는데 자살 시도가 의심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신고가 접수되면 가능한 빨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혼자 술을 마시거나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이렇게 함께 강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용강지구대 안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숲입니다.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발견되면 이곳으로 데려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희망의 숲 벽면에는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생각을 바꾼 사람들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 2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됐어요. 차분하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돼, 자꾸만. 왜냐면 우리가 왜 죽으려고 그러냐, 왜 왔냐, 이쪽으로 다 고치면 그 사람에서 반감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왜 여기 왔는지 그걸 계속 들어주다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어지더라고요. 지난해 한강에 투신한 자살 시도자는 모두 543명. 마포대교에서만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정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많이 이런 데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명조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마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타깝죠, 그런 점이.
살리려는 사람들과 삶을 끝내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 다리를 다시 삶의 통로로 돌려놓을 순 없을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살률 1위,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대한민국.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그리고 취재를 맡은 홍상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샵 0024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홍 기자, 네. 앞서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매일 밤 네. 마포대교에는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과 또 삶을 이어주려는 사람 매일매일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2014년 통계를 보면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분이 18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취재를 나간 밤에도 대학생이 투신을 했고요. 빨리 신고를 해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만약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조도 힘든 거죠. 남의 일이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일이 이제 정말 다 같이 심각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교수님, 예. 하루에 38명이라고 한다면 예. 이걸 계산해 보면 40분마다 한 명이 예. 목숨을 끊으려는 예.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자살률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살로 삶을 끊는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예. 이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사회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여러 면들을 찾아볼 수 있다면 우선 지나친 경쟁, 어린 시절부터 공부할 때 뭐 입시든 학업이든 경쟁에 어린 학생들이 가위 눌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자기가 성취를 못할 때 그런 자살의 충동이 이런 네. 극단적인 선택을 가져오는 것 같고요. 또 공부를 하고 사회로 진출을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취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 좌절감이 또 다른 그 자살을 선택하는 식의 사정으로 작용이 될 거고요. 예. 또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있는 지위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예. 경쟁에 치이고 또 성과나 업적에 치이고 언제 또 이 현재 자리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더 나아가서는 또 자살로 나아가게 될 거고요. 일부의 분들 또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생계 곤란이나 아니면 부채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이런 중압감에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개인들로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뭔가 누군가에게 그걸 통사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다면은 뭔가 이런 자살로까지 나가지 않을 텐데 예. 그 이면엔 우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진다는 점이 이런 자살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가족이 해체되고 또 이웃이나 친구 또 정부조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습니까, 강 센터장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원인 같은 건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치료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예. 이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제외하고 한 개인의 문제로 일단 본다면 치료가 너무나 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우울증이 이제 마음의 감기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기 수준의 약한 우울증도 있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예. 굉장히 만성화된 중증의 우울증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치료가 다 되는 병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그 사회적인 제도나 아니면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한 개인에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언제나 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기 마련인데 우울증이 없다면 예.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역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속에서 계속 독소가 피어올려지고 그리고 혼자서 스스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근데 아까 사례에서 나왔듯이 내가 얘기를 계속 들어줬더니 이 사람이 점점점 나아지더라.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상담자 역할 또는 치유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예. 그런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힘들어 보이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그분에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강 센터장께서도 과거에 우울증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가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를테면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고 그리고 뭐 학대나 어떤 상처가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란 사람은 그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 좀 역경이 오거나 고난이 밀려와도 좀 심리 내적인 힘이 키워져 있기 때문에 또 극복할 수 있고 또 우울증이 오더라도 가볍게 감기처럼 가볍게 와서 금방 지나갈 수 있는 반면에 자라는 환경에서 양육 환경에서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든지 또는 학대가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극심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양육 과정에서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심리 내적으로 누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본인도 모르고 주위의 사람도 모른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 전반에 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치료의 현장에서 늘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다가 저에게 이제 데리고 오거나 이런 분들을 늘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치료를 받게 하기만 하면 정신과 병원을 가든지 심리치료기관에 오든지 해서 그 단계별로 치료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반드시 해결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교수님 됩니다. 지금 강 센터장 설명을 좀 들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 들어서 더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또 뭘까요? 제가 앞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랑 무관치가 않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 그 행복 지수, 행복 정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매우 행복도가 매우 낮은 나라로 확인되는데요. 그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 가정 생활이나 일상 내지는 일터에서 뭔가 행복하게 생각되기보다는 그런 생활 속에 더 불행한 느낌들을 이제 갖게 되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나 병적으로 이제 확대된 것이 우울증으로까지 나아가고 그게 심해지면은 자살로까지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샵 0024로 오늘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이 말만 건네도 자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요. 정부가 제안한 이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1번 괜찮니? 2번 어디니? 3번 여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지난 2014년
남편을 잃은 심영자 씨는 심리부검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 홀로 된 막막함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은 건 미움과 원망,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뿐. 뭐 같이 사는데 나만 힘들어? 똑같은 환경에서? 자기도 힘들면 나도 힘들지. 그러면 자기는 이 힘든 걸 딱 끊어버리고 가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럼 나도 같이 끊고 가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다 남편을 향한 길고 긴 원망에 지쳐갈 때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이 일상생활에서 보였던 행동과 말, 표정의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이렇게 털어놓다 보니 남편의 심정이 이해됐고 이제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미움의 마음들을 이제 자꾸만 이제 버리게 되니까 주변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똑바로 이제 예전처럼. 정부가 지난해 자살로 숨진 121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자의 90% 이상이 자살 전 경고 신호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8% 이상은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은 경우는 1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한 사람의 3분의 2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우울증 치료 대책을 세워 25년 만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 핀란드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살 사건 초기에 유가족이 심리부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심리부검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심리부검 이후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거기 거의 이제 5만 명이 넘는 분들의 유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이후로 갈수록 유가족 지원 사업이 더 큰 비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복지 서비스하고도 연계도 중요하고 또 이제 가족이 함께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작업들을 도와드리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젊은이가 구조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자살을 할 때 그것을 신고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6156번인데요. 마포대교 신고자입니다. 구조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삶에 너무 지쳐서 앞이 안 보인다면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이런 메모를 보내주셨습니다. 6156번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 센터장님, 앞서 우리가 시신 부검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심리를 부검한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살자의 심리를 분석하면 남은 유가족들의 심리적인 치유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한 명의 자살자가 생기고 나면 그 유가족들, 그 자살한 사람의 곁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충격과 함께 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따라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인데 심리부검은 이제 자살자가 왜 자살을 했는지 원인을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어쩌면 이것이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쩌면 이미 자살을 하고 난 사람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자살하기 전에 지금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전에 사례자처럼 남편의 마음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치료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을 살아있을 때 생존 시에 조금 더 알아줬더라면 네, 이런 측면이 이제 저에게는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상희 기자, 심리부검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징후를 분석할 수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연령별대로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랐는데 특징적인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0대 이하를 볼까요? SNS,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에 문구를 교체하거나 컴퓨터 하드를 포맷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고요. 인터넷에서 자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30, 40대는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시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주변인을 원망하거나 과거 자신이 이런 잘못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50, 60대는 좀 달랐는데 갑자기 큰 물건을 구입하거나 반대로 모든 공과금을 내고 통장을 정리하는 등의 신변 정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사람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징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이런 징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유가족분들이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보다는 이렇게 한 발 떨어져 있는 주변 동료나 친구들이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강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주변 사람에게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거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 정신건강 전문의나 심리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신과에 대한 편견 아직까지 우리 좀 심하지 않나요? 네, 여전히 심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심리치료기관이나 신경정신과를 찾아갈 때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가끔씩 이제 큰 기업체나 이런 기업에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뭐 자살 예방이나 이런 심리 건강을 위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살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 큰 회사에서는 분명히 이제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상담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든지 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마음도 아플 수 있는데, 병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치료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치료율이 굉장히 작잖아요. 지금 현재 통계에서도. 근데 정말 치료율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치료해서 괜찮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이제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네, 유명인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만 해도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겪는 유가족의 경우에는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게 될 텐데요. 이 교수님, 그 자살의 파급력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자살의 사회적인 파급력,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필립 교수라는 분이 그 1940년대서부터 60년대 말까지 미국 사회에서 발생된 자살 건수의 추이를 좀 분석을 하시고 그 사회적 파급이 자살 행동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유명 인사나 아니면 특히 연예인 스타가 자살하게 됐을 때 그를 굉장히 좀 따르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 시기에 부쩍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두고 필립 교수는 이를 이제 베르테르의 효과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독일 문호인 그 괴테가 쓴 작품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 그 흑중에 작품 중에 있는 베르테르가 자살하니까 그 당시 그 책을 본 많은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자살했던 그 파급력을 그대로 자기가 분석한 결과를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파급력을 생각할 때 자살을 그냥 개인 문제로 놔둘 게 아니고 국가가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앞서도 자살이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에서 물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이유로 자살로 내몰게 되고 또 이런 사회적인 파업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살은 다른 시각에서는 사회적 타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중히 취급하면서 좀 대책이나 해결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을 택하려다가 다시 삶 속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민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사시지 그랬냐라는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 살만한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민우 씨는 장례지도사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힌 뒤 연포로 묵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일이죠.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을 만나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민우 씨도 1년 전 자신이 염해 대상이 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직업군이었던 민우 씨는 아내와 3살 아들이 위출한 사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5천만 원 가까이 빚을 진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 이자를 내기에도 너무 벅찼고 그러다 보니까 사채까지 손을 댔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압박감이 너무 심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했던 지인의 신고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지만 다시 살아온 세상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군대에선 강제 전역을 당했고 빚도 그대로, 우울증도 계속됐습니다. 그때 휴대전화로 날아온 문자 한 통. 민우 씨는 이 문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잘 지내시냐, 어떻게 지내냐, 뭐 날씨가 춥다, 감기 조심하셔라, 뭐. 응급실에서 만났던 사회복지사의 문자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 사회복지사는 민우 씨에게 거의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우 씨는 그 문자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민우 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바로 김민주 사회복지사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민우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고민을 듣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움은 있으신지 일단 확인을 하는 게 또 저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또 감히 영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고맙다는 두 사람. 절박한 응급실에서 내민 손길 하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손을 맞잡은 또 하나의 손길이 자칫 힘없이 쓰러져 갈 뻔했던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민우 씨를 살린 건 짧은 안부 메시지였습니다. 홍상희 기자, 네.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네, 이번 취재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모두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괜찮아? 한마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예, 오늘 국민신문고 희망 프로젝트 살자, 자살이 아닌 다시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양성일 건강정책국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응급실 사후 관리 프로그램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제도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2013년 8월부터 전국 27개 병원 그 응급실에 2명씩의 그 전문 상담위원을 배치해서 지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200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예. 상담을 받으신 분과 받지 않으신 분 간의 그 사망률이 한 반 정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렇군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또다시 자살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예. 그 자살 시도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위험이 25배 정도 높다고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응급실 기반 이런 저희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 이런 응급실에 오신 자살 시도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충분할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는 깊은 마음의 병을 이미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각별한 관심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응급실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이제 어떻게 챙기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거기를 거쳐 나간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하나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살에 완전히 그런 병을 좀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관리하는 그런 좀 정부의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자살 이런 관련 대책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린 자살 시도자, 또 일반 국민에 대해서 각각 좀 다른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자살 고위험군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서비스, 이렇게 그 찾아 독거 노인분들 같은 직접 돌봄 서비스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이런 분들이 좀 그 직접 미리 발견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나 자원봉사를 하시는 노인분들이 이런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에 한 36만 개의 그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같이 병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 앞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우울증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기 들듯이 일반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마음의 감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그 시군구의 대부분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 정신과 전문의, 저희가 마음건강 주치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치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우울증을 앓으신 분들, 또 앓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기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가 좋은 정책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다면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텐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신문고 돌발 퀴즈. 이 말만 건네도 자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요. 정부가 제안한 이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1번 괜찮니? 2번 어디니? 3번 여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사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제가 18개월 무렵 저는 연탄불, 물이 펄펄 끓던 주전자 위로 떨어졌어요.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이라니. 컴컴한 어둠의 터널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15살. 그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대요. 하지만 붕대를 푼 순간 거울 속에는 더 흉측한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임상실험의 대상자였던 것이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찬란한 5월, 캠퍼스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이 눈부신 햇살 아래 서 있는 저는 너무 외롭고 초라해 보였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영원히 잠들고 싶어요.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제발 끝내고 싶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살이 실패했고 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 아침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달려온 엄마의 한마디가 효진 씨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결국은 그 한마디가 저희 생명을 살렸던 것이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 저희 엄마가 저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엄마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라는 그거를 그날 깨달았어요. 하지만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8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롱하고 외면했을 때 효진 씨를 안아줬던 유일한 사람.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에게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효진 씨는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를 열어 서울 시내 내로라 하는 아파트들의 인테리어를 설계하고 30여 명의 직원들과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진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진 씨에겐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선생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되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나처럼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 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효진 씨는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힘내라는 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절망을 알기에 차마 그 사람들에게 힘내, 나도 사니까 당신도 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한마디. 살아달라고 그냥.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달라고 그냥. 효진 씨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기운을 모아 다 같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살아달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달라는 이효진 씨의 인터뷰 가슴에 와닿습니다. 강 센터장님, 그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으로서 보신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분과는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이제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으로 진행된 케이스였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겪는 이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니? 예. 또 이제 흔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우리 시대는 훨씬 더 힘들었는데 너희들은 배가 불러서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효진 씨 얘기가 너무 뭉클하고요. 너무나 훌륭한 여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처럼 정말 살아달라, 살아서 희망이 되어달라 얘기하는데 저는 꼭 살아서 지금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꼭 살아야 희망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역시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게 됐고요. 예. 제가 좀 주목하는 점은 그 이효진 씨가 그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살기 싫어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절망 끝에 있다가 그분이 스스로가 이제 삶의 끈을 놓으려 했던 것을 다시 그 삶의 끈을 붙잡아 준 게 이제 어머님 그리고 현재는 그 남편과 아이들 바로 남들 그 누군가하고의 그 인간관계의 끈이라는 게 그분한테 자기가 사회 내 어떤 존재를 다시 찾고 삶의 끈을 다시 붙잡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그 자살 이유가 병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끈을 대주고 끈을 좀 잡아주면은 그 안에서 좀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 삶을 희망의 끈으로 이어갈 텐데 그런 점에서 좀 그 사회의 끈, 사람들의 끈이 이런 자살과 관련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앞서 자살을 국가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양 국장께서 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세운 어떤 목표랄까 또 대책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자살의 고위험군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이라든지 자살 네. 시도자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책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책 말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살에 대한 징후를 가장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자살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을 바로 또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사실 좀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 키퍼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약 한 5%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래 교육을 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려울 때 우울증을 겪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고 예. 또 저희 그 국가적으로는 이제 자살 예방 또 상담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24시간 있는데요. 그 1577-0199 1577에 0199입니다. 0199. 예, 또 희망의 전화 129가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통해서 이웃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가족분들이 있을 때 바로 상담 전화 한 통화로 해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또 하나의 가까운 실천이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자살이 지금 OECD에 가장 저희가 높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낮추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 85억이거든요. 이거 금연 활동에 대한 예산이 200억인데 네. 일단 85억이면 일본의 자살 예방 예산의 300분의 1입니다. 이 예산 확보하려면 많은 분들이 사람 살리는 일에 이런 예산 배정되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언론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살 보도를 하면서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 저희가 너무 상세히 선정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자살 방법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반성이 들고요. 살리지 못하는 보도를 많이 하고 살리는 보도를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제가 좀 감정이 예. 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국가 역할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역할도 있어야 예.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여러 생각이 좀 스쳐가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걸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제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우리가 성장도 되고 먹고 살만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각박함이라든가 경쟁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헬조선과 같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둔 채 자살은 더 어떤 해결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우리 사회 그 지난 세월호 비극적인 그런 사고 이후에 사회 개조하자라고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이라는 이 이슈를 두고서도 마찬가지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이제 죽음에서 우리 사회를 좀 벗어나도록 하려 한다면은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복지. 그러니까 연대를 강조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연대를 이를테면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연대가 다름 아닌 그걸 제도화한 것이 복지다. 예. 그것이 누구 어려운 사람 시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어려움을 사회가 같이 해결해 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돈도 같이 모으고 그 세금이든 기금이든 해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나만이 지금 혼자 이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식의 곤란해서 극단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같이 보듬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취지, 그런 네. 정신의 어떤 연대 그리고 그런 하나의 따뜻함이 복지로 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살은 더 이상 쉬쉬하면서 덮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에만 나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랑 국민입니다. 연금 신청을 했는데 내 퇴직금을 제대로 살는 데 없고 더더욱이지 이건. 복지국가인데 이런 억울하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괜찮니? 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